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통일을 둘러싼 갈등과 해결 방안 세 번째 시간으로 국제 정치에서 본 갈등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통일을 둘러싼 갈등과 해결 방안 첫 번째 시간에서 이 통일의 문제에는 어떻게 정의를 내렸죠? 민족 문제인 동시에 국제 문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민족 문제는 남북 문제죠. 그런데 이 통일의 문제는 남북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동북아 4강의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국제 문제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수업 시간에는 이 국제 정치에서 본 갈등, 그러니까 동북아 4강의 이해관계의 방정식, 그 복잡한 그 셈법을 어떻게 풀어서 결국 통일 국가를 건설할 것인가, 주변 국가들로부터 통일에 대해서 최소한 암묵적인 묵인이라든지 적극적인 찬동을 이끌어내면 가장 좋지만 경우에 따른 최소한의 묵인, 어떤 찬동, 이런 것들을 끌어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왜 이렇게 동북아 4강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냐라고 하면 말할 필요도 없죠.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에 기인한다. 결국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는 지점에 한반도가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이해관계가 한반도에서 충돌한다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의 과정이 그만큼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 환경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의 전략 환경이 변화해 나가는 속에서 이 동북아 4강을 우리의 우방으로서 최소한 우리와 협력적인 관계인 있도록 이들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유지해내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평화통일 외교를 상당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 국가들로부터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찬성, 찬동을 이끌어내거나 최소한 암묵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 외교의 어떤 강화라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하지요.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충돌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국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한반도의 전략 환경은 어때요? 시시각각 정치적 상황에 따라 바뀌고 있죠. 이 갈등적 상황, 최근 남북관계는 계속 갈등적 상황에 오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8년 2월 평창 올림픽 이후에는 이 갈등적 상황이 상당 부분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다시 이러한 남북 사이의 갈등적 상황이 어떤 고조되려고 하는 그러한 양상도 보여주고 있죠. 북미 관계 마찬가지죠. 한일 관계는 최근에는 최악입니다. 그렇죠. 2018년에 소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이것이 우러하고 2019년에 와서 일본이 8월 2일 날 소위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죠. 그거에 대한 것으로 한국도 마찬가지로 일본을 우리 측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고 지소미아의 연장을 보류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한일 관계가 또 아주 급냉을 해버립니다. 근데 어때요? 2020년에 와서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3월 12일, 이 시점에서는 어때요, 여러분들? 또 코로나19의 대응 방식을 둘러싸고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또 비자, 일본 입국 비자에 대한 강화 조치를,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 그런 거 다 막아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맞춰서 또 그러한 강경 대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급냉을 하고 냉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미일
대북공조 체제에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갈등적 상황. 그런데 이런 갈등적 상황도 또 바뀐다라는 거예요. 정치적 상황. 여기 우호적 상황은 한미 관계가 우호적, 한중 관계. 한중 관계가 우호적 환경에 있지만 또 갈등적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고. 이러한 갈등적 상황과 우호적 상황은 시시각각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환경에 따라서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한반도의 전략 환경을 가급적 우리한테 우호적인 환경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통일 외교가 강화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교력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적으로 얘기하면 1870년대 독일 통일 과정에서 보면 어때요? 비스마르크의 그 외교, 탁월한 외교가 독일의 통일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유럽의 강대국들 속에서 독일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했던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통일 외교 속에서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우호적인 환경으로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북한 문제하고 통일 문제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어떤 입장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한 문제에서 이 한반도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한반도 문제는 가장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미국도 한반도 문제가 미국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혀는 아니다 하더라도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은 세 가지 층위에 입각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세계 전략이 있고요. 그것의 중간 수준에서 동아시아 전략이 있습니다. 동아시아 전략의 하위 체계라서 한반도 전략. 이러한 위계에 입각해서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전개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한테 있어서 한반도 문제는 가장 중요하지만 미국에서 있어서 한반도 문제는 세 번째 층이 하위 체계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최근에 어떤 북핵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접근 방식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간의 이견이 약간 발생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데서 발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한 미국은 어때요? 이 북한 핵 문제, 북한 문제에는 동북아의 어떤 안보 질서의 그 틀을 흔들어버릴, 동요시킬 수 있는 핵심 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를 더 넓게는 북한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이게 바로 미국의 국가이익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본래 2016년 오바마 행정부까지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는 3대 김씨 세습 체제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체제 전환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체제 전환이에요. 소위 3대 김씨 체제, 이걸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있었어요. 오바마 행정부. 그런데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북한이 비핵화만 하면 체제 보장하겠다라는 겁니다. 북한이 비핵화만 한다라고 하면 북한 체제, 김정은 체제 그대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미국의 대북 정책의 변화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2018년에 대화의 불구가 열리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바마 행정부 때까지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체제 전환이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 와서 북한이 비핵화만 한다면 체제를 보장하겠다라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거. 이런 것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유도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에 있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남북한 문제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게 아니에요. 남북한 문제를 포함해서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제 문제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이 미국의 안보, 동맹국의 안보. 여기는 한국도 포함이 되죠. 일본도 포함이 되죠. 대만도 포함이 되죠. 호주도 포함이 되죠.
이런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제 문제로 인식. 그러니까 아까 이미 이야기했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 접근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 이견을 노정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남북 문제로 인식을 하는데 미국은 국제 문제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예. 그리고 미국의 핵정책, 대북 비핵화 정책과 관련돼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이게 바로 CVID예요. 영어 약자로 좀 알아두세요. 미국이 추진하는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CVID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CVID를 표방하고 있다라는 것. 통일 문제와 관련돼서는 한반도의 안정이 담보되는 통일, 미국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통일. 그러니까 미국의 통일 한국이 되더라도 미국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통일을 원하지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통일은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주변 국가들의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관철될 수 있는 그러한 통일을 원한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죠. 이것이 미국의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 일본의 대북정책은 결국 1951년 일본과 미국이 미일안전보장조약을 체결을 하지요. 그 시점부터 결국 일본의 대북정책은 미일동맹의 테두리 내에 있다. 그래서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은 미일동맹의 테두리 내에서 한반도 정책을 추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 미일 관계는 항시 종속이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본이 북한과 수교를 하려고 하더라도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일본이 단독으로 북한과 수교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일본 외교는 미일 관계에 종속되어 있고 미일 관계는 북미 관계에 종속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본의 대북 정책은 미일 동맹의 테두리 내에서 정책을 추진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의 대북 정책의 이중성을 보게 되면 이 얘기는 뭐냐라고 하면 이 동북아 지역에서 일본만 모든 주변 국가들과의 이 국교를 다른 모든 국가들은 주변 국가들과 모두 외교적인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일본과 북한 사이에만 국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한반도에서 아니면 동북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일정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수교를 통해서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측면도 하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90년대, 93년서부터 북한이 노동미사일도 쓰고 대포동 미사일도 쓰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도 발사하고 IRBM도 발사하고 ICBM도 막 발사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계기로 해서 일본이 군사 대국화를 추진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현재 군사 대국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부실 삼아서 그걸 명분 삼아서 군사 대국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니까 일본의 대북 정책은 이러한 이중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북강경파가 득세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북일 관계가 상당히 좀 껄끄럽고요. 이는 대북강경파가 득세하면서 일본이 유사시 군사적 개입과 한반도에서 만에 하나 유사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이 군사적 개입 문제와 관련돼 갖고 2015년도에 또 한국과 일본이 또 충돌이 발생을 합니다.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다라는 거, 평화적 방식에 의한 통일은 지지하지만 그 내부에 다양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는 한반도의 현상 유지.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모두 다 표면적으로나 평화적 방식에 의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현상 유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의 간헐권 문제와 관련돼 갖고 아까 이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 2015년 9월 달에
일본이 안보업체를 재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과 일본 사이에 좀 충돌이 발생을 했던 부분이 만에 하나 가정을 해갖고 한반도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으로 전개하는 거,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 군대를 파병하는 거, 이거와 관련되고 한국과 일본 측 사이에 상당히 갈등이 있었지요. 왜냐하면 1997년 9월 달에 일본과 미국이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개정을 해요. 채택을 해요. 그거에 따라서 일본은 40개 항목에 걸쳐서 이 주변 지역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을 하면 미국을 후방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합의를 하게 됩니다. 결국 후방 지원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전쟁에 연루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한반도 우리 영토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한반도 전역과 그 부속도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북한도 우리의 영토다라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헌법 제10조에는 북한 주민도 잠재적인 우리 국민이에요. 잠재적 우리 국민으로 간주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북한의 통치하에 있지만 잠재적으로는 우리 국민이다라는 헌법에 명시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에 따라서 북한은 우리의 영토고 우리의 동의와 승인 없이는 북한 지역으로 자위대의 전개는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표방을 해왔죠. 그런데 일본 측 입장은 뭐냐면 한국의 유효 지배의 범위는 휴전선 이남이다. 38선이라는 거, 휴전선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지 않냐라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지역으로 자위대였던 전개는 한국 정부의 승인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큰 논란이 돼갖고 그래서 일본 정부가 북한 지역으로 자위대를 파병할 때는 한국 정부의 동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선에서 암묵적으로 합의를 하고 이 갈등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전히 갈등의 불씨로 남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1965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한일 국교 정상화를 할 때 우리는 한반도에서 유일한 우리의 영토가 한반도 전역과 그 부속도서로 하니까 일본은 뭐라고 했냐면 그건 인정을 하지 못하고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그냥 대한민국이다. 그 정도 선에서 타협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지역의 존재를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토 내에 포함시키고 있는 데 비해서 일본은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1965년도고 이런 것들이 2015년에 그대로 또 재현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 번째, 중국의 대북인식인데요. 크게 중국의 대북인식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동맹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북한이 중국의 이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국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미국과 연대 가능할 그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 실질적으로 김정은 정부 2011년 12월 17일 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을 하고 김정은 고시때 국무위원장이 이렇게 김정은의 경우에는 북한의 이게 지금은 칭호 문제인데 이 국방위원회가 2016년 6월 29일 날 최고인민회에서 국방위원회를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 국무위원회거든요. 그래서 2016년 7월부터는 김정은의 호칭을 국무위원장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2011년 12월 17일 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을 하고 나서는 그냥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런 타이틀도 다 있었던 겁니다. 그 시기 2011년부터 2017년 말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2018년으로 넘어가면서 막 한반도 상황이 급변하는 그 이전까지는 북한과 중국 사이에 공식적인 교류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동맹 폐기론과 같은 내용들이 나왔던 거죠. 동맹 강화론은 거의 없습니다. 중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 이런 건 없고요.
지금의 현상 유지론이 그 주류다. 북한과의 현재 동맹 조약을 그대로 유지하자. 문서상 유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북중동맹조약 제4조를 보게 되면 중대한 한반도에서의 중대한 어떤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북한과 중국이 계속해서 한반도의 어떤 중요 문제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는 거. 그럼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계속해서 개입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열리는 거잖아요. 소위 2조는 뭐냐? 북중동맹조약 2조예요. 요거 제2조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2조가 아니라 이 북중동맹조약 제2조에 따라서 한미 양국을 견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북중동맹 제2조가 뭐냐면 군사적 자동 개입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을 하면 중국은 자동적으로 군사적으로 북한을 지원한다는데 현실적으로 그거는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근원조약은 아직도 사문화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행동 반경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죠. 만에 하나 정말로 중국이 북한을 지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거를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중국과 북한이 그냥 동맹조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이것이 북한도 견제할 수 있고 한미 양국도 한미 양국의 어떤 그런 어떤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견제할 수 있는 동시에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그대로 현상 유지적인 관점에서 대북 정책을 취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 동맹 폐기로는 부담론이에요. 결국 중국에게는 돈이 안 된다라는 거. 그렇지만 현상 유지는 뭐예요? 자산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중국의 어떤 국가 이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반도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대로 그래도 여전히 북한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왜? 북한과 한반도의 완충지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중국의 의도가 그대로 담겨져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현상 유지예요. 남북을 하나의 완충지대, 그러니까 미일 세력과 중국 사이에 그 완충지대로 한반도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지요. 이 통일 문제와 관련돼서도 평화적 방식에 의한 통일은 지지한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입장이죠. 네 번째로 러시아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 러시아의 경우는 1961년 7월 6일 날 북한과 군사동맹조약을 체결을 하게 되죠. 그리고 72년 중국이 미국과 일본과 이 수교를 정상화하면서 그러면서 북한은 이 70년대, 80년대에는 완전히 소련 쪽으로 밀착을 해버립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7, 80년대에 적극적으로 대북 정책을 전개하면서 7, 80년대에는 북한과 소련 사이에 상당한 밀착 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죠. 근데 91년 말에 소연방이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연방공화국 체제로 전환했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한국이 92년에 러시아와 수교를 맺게 됩니다. 이거는 북한에게는 어마어마한 타격이죠. 근데 러시아하고만 수교를 한 것이 아니고 92년에 동시에 중국하고도 한국이 수교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고립화가 심화되는 상황이죠. 더 나아가서 러시아는 95년도에 1961년 7월 6일 날 체결했던 조소 군사동맹 조약의 파기를 통보합니다. 통보하고 나서 1년 후에 파기되는 거거든요. 이 동맹조약은. 그래서 96년에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61년에 맺었던 그 동맹조약이 파기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에 가서 푸친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일반적인 국가 간 외교 관계가 다시 수립이 됩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외교 관계예요. 국가 간 사이에. 그래서 현재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는 어떠한 군사적 동맹조약이라든지 군사적인 지원 이런 것은 남아있지를 않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러시아가 기회주의적 행동을 계속해서 보이느냐라고 하면 러시아의 주된 관심은 어디예요? 유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에서 탈냉전 이후에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이 계속해서 축소해 왔어요. 계속해서 줄어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건 뭐냐? 동북아 지역에서 줄어들고 있는 러시아의 정치적 영향력을 만회하려고 하는 그러한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대단히 중시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지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북한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기회주의적이고 전략적인 의도로 한반도 문제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통일 문제와 관련돼서는 평화적 방식에는 통일을 지지한다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 동북아 4강의 이처럼 통일 문제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중적인 입장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북핵 문제와 먼저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기본적으로 비핵화예요. 비핵화라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그러한 목표에서는 일치한다.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야죠. 그렇죠, 여러분들. 93년 3월 12일 날 제1차 북핵 위기가 발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2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데 이 문제가 이 네 나라 동북아 4강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비핵화를 정책 목표로 표방을 했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약간의 강론에서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미국과 일본은 북한 정권의 체제 전환, 레짐 체인지가 목표였어요. 3대 김씨 세습 체제 안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목표였고 중국과 러시아는 뭐예요? 그래도 김씨 세습 체제가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정권의 체제 전환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거. 여기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정면 충돌이 생겨봐요. 입장의 차이가 너무 컸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서 체제 보장을 하겠다. 비핵화만 하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일정 정도 지금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강론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해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은 했지만 결국 무력 제재에는 반대를 해왔다라는 거. 우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도 또 수업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대단히 중국의 경우에는 대북 제재 결의안에 계속 단서 조항을 달아요. 예외 조항을 달아요. 북한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이 대북 제재 결의안이 맞다 틀리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정책을 표방할 때 우리가 배를 앞으로 바다에서 나아가게 하려면 노를 같은 방향으로 져야죠. 한쪽은 앞으로 짚고 한쪽은 뒤쪽으로 지면 배가 어때요?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좌초를 해버립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정책이라는 것들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 오해 없길 바랍니다. 예. 그런 점.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도 많은 이견이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 거죠. 이 통일 문제와 관련돼서는 어때요? 평화적인 방식의 통일은 지지한다? 그렇지만 자국의 이해관계는 침해해서는 안 된다. 결과적으로 어찌 보면 한반도의 현상 유지가 이 네 개 국가의 기본적인 입장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동북아 4강의 이 아주 복잡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방정식, 그러한 복잡한 셈법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국제정치에서 본 갈등을 해결하는 그 단초가 될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통일 외교를 훨씬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면 북미 간 핵협상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영어 약자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언론이나 매스컴
많이 보는 거죠. CVID.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은 서술형 문제도 잘 내죠. 북핵 문제에 대한 동북아 4강의 입장을 간단히 기술하죠. 뭐 4강도 필요 없고요.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비교해서 설명하시오. 이것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입장을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면 좋아요. 그게 좀 힘들다라고 하면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